이번 시간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두 번째, 보호아동의 입퇴소 및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93쪽부터 214쪽까지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9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아동의 입퇴소 및 지원 등, 우선 입소 대상자인데요. 보시면 학대를 받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화해서 입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정이 빈곤하시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해서 보시면 이거는 불량행위를 하거나 해가지고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의 입소예요. 근데 이거는 그룹폰과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립지원시설도 똑같죠. 이것도 저희 그룹폰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소 절차예요. 여기 보시면 아동보호 서비스 원칙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아동분야 사업 안내에서 보호가 필요한 보호, 그 다음에 이 아동보호 서비스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입소 절차는 솔직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지자체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지자체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도 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아동을 받는 거죠. 다만 보호조치는 입양, 가정위탁 등 가정적 형태의 보호를 우선으로 추진을 합니다. 자, 시설장애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히 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보호하는데 바로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역 입소 의뢰에 대한 조치. 자, 이를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즉, 다른 지역에서 올 때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상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의 환경, 건강 상태 등을 진단하고 아동의 상태 욕구 등을 고려하여 시설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담 시설 설치 및 직후 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탈아동 보호 조치예요. 보시면 18세 이전의 정상적인 보호 종료를 거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보호 종료는요, 원가정 복귀를 하거나 타 시설로 전원 조치 등이 있고요. 근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설을 이탈해요. 즉 외박하는 거죠.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최소 연 2회. 그러니까 저희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보시면 지자체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합니다. 참고로 저희 지자체는요, 1년에 총 4번, 3개월에 한 번씩 양육 상황을 점검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호조치 변경은 원가정 복귀가 1순위, 2순위는 가정위탁, 3순위가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시설 순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퇴소예요. 퇴소는 보호 중인 아동이 이게 만 18세거든요.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경우 퇴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아동이 나는 나가서 살고 싶어 하면 이제 퇴소하는 거고요.
나는 대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대학교 마칠 때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호기간 연장이 있죠.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그리고 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뭐 교육 중인 사람, 그리고 질병 장애 등이 있어서 보호 연장을 해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0일 이상 84, 즉 경계선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 시설별 보호기간 및 연장기간이에요. 자, 일시 보호시설 3개월 이내 1회 한 해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자립지원시설 24세 이하까지 이용 가능.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정복귀 조치 및 사후관리예요. 자, 아동들이 이제 원가정으로 복귀를 했어요. 당연히 이제 지자체에다가 가정복귀를 신청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되겠죠. 참고로 이 사례결정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서류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지자체에서도 준비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사례결정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회의를 결쳐서 결정을 하죠. 보시면 사례결정위원회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모든 최종적인 결과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후관리예요. 원가정 복귀 후 일주일 이내 유선 및 가정방문, 일주일 이내 전화해보라는 거예요. 1개월 이내 2회 이상 모니터링, 1회 잠깐 전화가 와서 멈췄고요. 1개월 이내 2회 이상 모니터링, 1회 가정방문 필수, 6개월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되는데 참고로 이거 지자체에서 합니다.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다른 방식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동 배치예요. 저희는 아동생활시설이고 공동생활가정이에요. 자,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남녀 분리형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아동인권보호, 학습권, 진정권, 보장을 해야 되는데 학습권은 당연히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고요. 이 진정권은 아동인권과 관련되어 있는데 보시면 저희는 진정할 수 있다는 뜻의 이렇게 진정함을 설치하고 거기에 용지, 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합니다. 그래서 시설의 장은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고 아동들은 여기에 언제든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놓고 이것을 위원회에서 일정한 시간에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그룹홈에도 진정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동학대 신고 무조건 112고요. 네, 뭐 이거는 따로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아동학대, 뭐 성범죄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알게 되었을 경우는 무조건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신고는 112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신고 의무 대상자라서 신고 의무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동교육이에요. 인권교육 저희가 1년에 4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아동의 5대 의무교육이 있어요. 네, 아동에 대한 5대 의무교육. 보시면 성폭력, 실종, 감염병, 재난대비, 그 다음에 교통안전교육 해서 8시간, 10시간, 10시간, 6시간, 10시간 해서 총 1년에 44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자, 위로 좀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5대 안전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단,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설보호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초, 중등학교라고 해서 중학교만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초, 중, 고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시하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 생략 가능. 무슨 말이냐?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재학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 교육들을 매년마다 그룹홈에서 해야 되는데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굳이 안 해도 돼요. 단 재학증명서는 첨부를 해야 되겠죠. 자, 아동의 권리입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자, 아동의 신체학대, 그러니까 아동학대 유형이에요. 크게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 및 유기. 자, 방임 및 유기. 아동에게 밥을 안 주거나, 아동이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히거나, 이런 식으로 학교를 안 보내거나, 다쳤는데 병원에 안 가거나. 자, 성학대. 이건 뭐 말할 이유도 없죠. 모든 성적 행위. 정서학대. 뭐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뭐 과학적인 행동. 그래서 아동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정서를 침해당했을 때. 근데 이거는 되게 많아요. 신체학대, 때렸습니다.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행위예요. 여기서 의도적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지개를 폈어요. 근데 아이가 맞았어요. 제 손에. 그건 실수죠. 의도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 아이가 심하게 다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병원 데려가야죠. 아무튼 이렇게 신체학대가 있다.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세하게 나오죠. 신체학대는 뭐 뺨을 때린다. 정서학대는 감금을 해버린. 아동에게 심하게 욕을 한다. 성학대. 아무튼 이건 안 읽겠습니다. 방임 및 유기. 밥을 주지 않거나 옷을 주지 않거나 뭐 학교를 안 보내거나 무단 결석을 허용하거나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설 보호아동 지원 및 관리예요. 자, 저희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들은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서 지원을 합니다. 즉, 그룹홈에 입소가 된다. 그러면 그 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공동생활가정 임차급여 지급 특례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이에요. 일반 생계비 급여 대상자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급비를 시설 회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동일 그룹홈에 형제 자매가 입소되면 개인별로 보장해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 옛날에는 그러니까 2명의 형제가 왔어요. 그러면 수급비가 깎여서 줘요. 근데 이제는 개인별로 한 명씩 다 따로따로 줘라. 그래서 수급비가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시설회계로 편입 시 세입은, 즉 돈이 들어오는 것은 입소비용 수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아동의 직간접 비용으로 사용되는 사업비, 운영비, 교육비, 기타 사업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보험료로 편성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나중에 교육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설회계로 편입할 경우 이렇게 되죠. 기존에는 시설회계 안 넣고 아동 명의 계좌였고 시설 명의 계좌. 근데 이거는 다 똑같아요. 아동이 7명이고 다 받으면 아동 통장에 다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설 통장으로 다 넣습니다. 그게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개인별로 영수증을 관리했지만 이제는 항목별로 영수증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외국 국적 아동은 어떻게 됩니까? 기초수급자의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지원을 합니다.
자, 시설보호 아동의 생계급여 등 관리. 담당 부서와 협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부모님이 몰래 가져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통장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통장 만들 수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담당 부서와 협조, 부모 등의 생계비 사전 편취 이런 거 문제 되게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양육 즉 보호아동의 개인 금전 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 금전 관리는 시설 회계가 별도 관리예요. 즉 용돈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용돈이 주는데 아동의 개인 계좌에 넣으면 참 좋겠죠. 근데 아동의 개인 계좌가 없을 경우 개설 시까지 시설 명의 계좌로 아동 양육 수당을 수령하고 아동 명의 통장으로 이체를 하면 됩니다. 보시면 회계 관리 어떻게 하냐? 아동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고 이제 아동이 직접 기록하거나 이런 증빙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죠. 네, 통장이 없으면 현금으로 주기도 합니다.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재반 지출의 사용, 단, 종사자, 기능 보강비 이런 데는 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넘어오시면 디딤씨앗 통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CDA라고 하는데 보시면 저희는 5만원을 넣으면 이제는 10만원을 지원을 해줘요. 매칭해서 준다는 거죠. 언제까지? 만 18세 미만 아동. 무조건 그룹홈에 입소가 된다. 그러면 저희는 맨 처음에 디딤씨앗 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이 되고 여기 보시면 아동 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이 가능해요. 자, 월 5만원 내에서 1대1 매칭하고 정확하게 저희가 5만원 넣으면 정부에서 5만원을 똑같이 1대1로 매칭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후원자 연계 및 후원금 관리예요. 보시면 당연히 시설장은 후원자를 발굴하는 데 노력해야죠.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보통 다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도 결연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비지정 후원금 관리예요. 우선 이 후원금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 보시는 게 가장 편한데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 직접비가 있는데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가 초과가 금지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후원해요. 그러면 이 돈이 TV를 사세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 비지정 후원금이고 이거를 아동한테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직접비고 아니다 아동한테 사용되지 않는 비용이면 간접비로 나눠져요. 보시면 간접비가 있고 직접비가 있는데 직접비는 무조건 아동에게 직접 사용되는 비예요. 근데 그 비율이 간접비가 사용하는 비율을 50%가 초과가 금지예요. 무슨 말이냐? 아동한테 옷을 샀어요. 직접비죠. 100만원 사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간접비로 기타 운영비를 사용해야 돼요. 얼마까지 가능해요? 50%인 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정후원금 관리예요. 아까 전에는 비지정이었고 이제는 지정관리죠.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후원자가 이대로 쓰세요라고 하는 그대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후원금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해야 되고 후원금의 수입 지출 내용을 공개해야 되며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동의 심신 건강 보존이에요. 자, 보시면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종사자 역량 강화, 조사 연구 홍보 사업, 아동 역량 강화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 그룹홈도
치료 재활 지원 사업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학 진학 자금 때, 즉 아동이 퇴소하거나 대학 갈 때 500만 원 이상 지급을 권고하는데 지금 저희 지자체는 5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자립 지원이 중요한데 보시면 8대 영역이라고 있어요. 자립 8대 영역이에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저희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준인데 무조건 아동들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 개인 위생관리, 예의범절 다 필요한 거예요. 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 프로그램, 자립능력, 그 다음에 원가정 관계회복, 학교, 그 다음에 지역 내 자원 활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 연 1회 이상 연락을 해야 되고, 가족 캠프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부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학교 교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해야 되고, 분기 1회 이상, 즉 3개월마다 1회 이상 아동생활 상황에 대한 교류한 기록을 보유해야 됩니다. 자, 자립정착금이에요. 보시면 이 자립정착금이 위에 있던 거, 이거랑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립정착금. (1인당) 800만 원 이상 지급, 2023년도에는 1000만 원 이상 지급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5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더 늘었네요. 작년까지는 500이었는데 와우, 좋네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두 번째 장 살펴보았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읽어주는 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